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 역학 시작이죠. 강의하기 전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어, 쉬운 내용들도 있는가 하면 어려운 내용들도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위축되고 좀 그러잖아요. 내가 잘 알면 막 자신 있고 그런데 잘 모르면 왠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왠지 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내비치기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근데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면 그때 위축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꾸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창피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좀 몰라. 난 이건 잘 모르겠어. 라고 인정하면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인정하면. 나 근해 공식 잘, 뭐 근해 공식이래? 우리 이제 F는 MA인데 이게 잘 모르겠어. 도대체 뭔지. 그러면 이제 야씨 역학 배우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창피하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봅시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거를 난 모르니까 난 이 일을 잘 못했으니까 교수님한테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좀 창피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계속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와야죠. 또는 서로 우리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또는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강의 진도가 너무 빨라, 진도 너무 빨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워워워 해주시면 돼요. 좀 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린 같이 서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막 달려간다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세요. 뭐 혼나면 혼나면 되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혼날 때 또 혼나면 되는 거고, 그쵸? 거기에 상처받을 일은 전혀 없죠.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조금 길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뭐 편안하게 일단 생각하고 갑시다. 될 수 있으면. 여기는 우리가 마인드맵에는 안 넣었지만 PPT에는 이렇게 첫 PPT에 개요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조금 있다가 보고 여기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먼저. 자, 우리는 운동 역학을 공부할 거예요. 지금까지 심리학을 공부했고, 사회학을 공부했고, 철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운동 생리학을 공부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인지 잘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들을 분석해 봤고요. 스포츠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알아봤고요. 스포츠의 어떤 가치 철학을 담아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도 해봤고요. 우리 몸의 아주 미시적인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세세하게 살펴봤고요. 운동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어떠한 운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아주 근원적인 얘기들부터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그죠? 이제는 진짜 현실감이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자세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따져봐야 될 거예요. 물론 이것들을 진짜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하려면 운동 역학적 분석을 해야죠.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해서 가장 이상적인 역학적 자세를 만들어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인 결과물이 현실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라는 법은 없어요. 예전에 언젠가 스포츠 뉴스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100m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뭐 상징적인 존재가 되겠지만 우사인 볼트일 거란 말이야. 그 우사인 볼트하고 운동 역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세계 스프린터들, 세계 최정상의 스프린터들의 가장 이상적인 역학적 동작을 딱 통계를 내가지고 그 뭐야 그 가상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요. 그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만든 그 존재하고 우사인 볼트하고 딱 경기를 한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우사인 볼트가 이겼어요. 근데 우사인 볼트는 역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자세로 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사인 볼트는 척추에 기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척추가 약간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팔의 스윙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동작으로 달리면 역학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동작으로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인 볼트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최대한 또 극대화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실증적인 학문이고 가장 객관적인 학문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군더더기를 덧붙일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지 그 과정만 극복하면 오히려 꽤 쉽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운동 역학은 말 그대로 뭘 알아보는 거예요? 힘을 알아보는 학문이에요. 그럼 힘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고 움직임이 숫자로 기호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알아보는 방법이 정성적 방법인 거고요. 우리가 그걸 기호로 해서 숫자로 해서 알아보자라고 얘기한다면 정량적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작을 취하면 이런 정량적 결과물이 나온다 라고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임용 문제에서는 정성적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동작을 취하면 빨리 돌 수 있어요. 어떤 동작을 취하면 보다 높이 뛸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떤 동작을 취하면 운동 역학적 원리의 어떤 요인들 때문에 얼마만큼 더 높이 뛸 수 있어요. 얼마만큼 더 멀리 뛸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 수치가 뭡니까? 얼마나 좋아집니까? 비교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역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정역학과 동역학으로. 그럼 정역학은 정지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동역학은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그럼 정지해 있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현재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럼 정역학은 유지한다. 유지한다. 그러면 어때요? 외부의 힘은 곧 나를 움직이게 하려고 할 것인데 나는 그 힘으로부터 나의 현재 상태를 지켜야 하는 거니까 대항해야 되겠죠. 내가 대항하려고 하는 힘이 커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대항해야 할 힘이 크다면 바람이 불어와요. 이거 자꾸 신경 거슬리네 이거 소리가. 뭐가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바람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라고 막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빼짝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아. 한 손으로 쳐도 쓰러질 것 같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쓰러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살이 좀 찌면 되죠. 질량이 많이 나가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바람이 불어와요. 우리 몸을 어떻게 기울여요? 앞쪽으로 기울여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와요. 어떻게 빳빳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몸을 이렇게 숙인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넓게 벌린단 말이에요. 그쪽 방향으로. 그래서 자세를 유지해요. 안정되게. 그렇죠? 그럼 동력학은 뭐예요? 동력학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임이 생겼다. 그럼 정력학은 얘가 나한테 힘을 가하면 너 나한테 10N의 힘을 가할 거야? 그럼 나도 똑같이 10N 힘 가할래. 그러면 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나를 돌리는 힘이 토크가 생겼어요. 근데 그에 제어하는 토크만큼 만들어내면 나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동력학은 힘이 균형이 깨진 거죠. 바람이 불어오는데 내가 10N으로 버텼어. 근데 바람의 크기가 점점 더 세져서 20N의 힘으로 바람의 크기가 커졌어, 힘의 크기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뒤쪽으로 10N의 힘만큼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이걸 분석하는 게 바로 동력학이에요. 그러면 동력학적인 분석들을 하는데 우리가 운동학적 분석이 있고 운동역학적 분석이 있죠. 모든 것들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질 텐데 운동학은 그냥 숫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떤 힘의 원인이 있었겠죠, 분명히. 움직임이 생겼다라는 건. 근데 힘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움직임을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위치로 움직였구나. 근데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위치로 움직였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시간적인 변화, 하나는 공간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2차원적인 평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3차원적인 공간에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공간을 표현할 수 있어요?
칠판에서 공간을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면으로 주로 표현하죠. 그래서 X축과 Y축이라고 하는 평면상에서 움직임을 표현해요. 그럼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위치까지 움직일 때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직선으로 거보면 돼요. 거보면 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겠지만 쟤는 저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잖아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에 원래 위치는 여기 있어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 여기 있었고 저기서부터 결국 재면 이만큼 거리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원 거리, 기준점이 되는 거리로부터 나의 위치를 빼면 그게 이동한 거리죠. 우리가 그걸 가장 직선적인 경능으로 표현하면 그걸 변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지금 거리가 움직여졌잖아요. 공간적 움직임이 생겼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변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시간, 하나는 지금까지 공간적 거리, 변이. 그럼 이 거리를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속력이고 속도예요. 속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갔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만큼 거리 되나요? 한 400km 정도 되나요? 한 4시간 걸렸다? 라고 얘기하면 1시간에 100km씩 한 거죠.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계속 달린 거예요. 4시간 동안. 그쵸? 네, 그게 거의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악셀레터를 얼마나 밟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네, 악셀레터를 얼마나 밟아가지고 속도 얼마나 빨리 갔니? 그러면 알아보려면 이 악셀을 밟으면 뭐 어떻게 돼요? 차가 빨리 가죠. 천천히 가던 게 빨리 가잖아요. 기름이야 많이 먹겠지만 우리가 그런 걸 따질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악셀을 밟았는데 차가 빨리 갔어요. 아까는 공간적 거리가 바뀌었지만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차가 빨리 갔으니까 속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속도가 바뀔 때 그냥 한순간에 준비 땅 하면 10km였다가 20km 빵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지 않아요. 쫙 올라가겠죠. 그럼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가 바뀌었구나.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속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거리를, 변이를 미분하면, 시간으로 미분하면,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를 다시 시간을 곱해서 적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거기에 시간을 또 곱하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우리가 딱 저장해 놓고 가면 이제 하나하나씩 맞춰가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잘 이해하셨는데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또 할 거예요. 또 다시 우리는 지금 말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도 또 다시 할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하나씩 볼게요. 운동역학은 인체나 스포츠 연구대에 작은 여러 가지 힘들의 효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학문이다. 그럼 우리가 스포츠에서 여러 가지 용구들을 사용하는 거 그거 왜 씁니까? 저는 골프를 좋아하거든요. 골프를 하는데 그거 여러분 뭐 라켓 가지고 스윙할 때 이거 어떻게 쳐요? 스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전 반경을 짧게 하고 난 후에 임팩트 시점 회전 반경을 최대로 해라 하잖아요. 안 그러나요? 안 그래요?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줘봐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안 배워가지고? 라켓 운동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야구도 안 해봤고 배드민턴도 안 해봤고 테니스도 안 해봤고 뭐 축구도 안 해봤고 뺨도 안 때려봤고 왜 이래요? 뺨 때릴 때도 이렇게 안 때리고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죠? 때렸던 기억이. 자, 거기서 이제 기억이 살아날 거예요. 어떻게 때려야 돼요? 뺨 때릴 때 이렇게 때려야죠? 아니죠. 이거 빡 때리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유럽에서는 뺨 때리는 대회가 있어요. 미국에서. 걔네 등치가 이런 한 대 맞으면 이거 누가 먼저 쓰러지냐죠. 예.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 안 때리더라고요. 최대한 크게 가서 짧은 거리에 빵 때리더라고요. 예. 그렇죠. 엄청난 파워가 있었어요. 예. 예. 한 대 맞고 쓰러지니까 항상 뒤에서 두 명이 보조자가 있어요. 예. 그대로 쓰러지는 거 대비해서. 근데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회전 방향을 짧게 해서 뭐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이게 돌리기 쉽잖아요. 돌리기 쉬우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돌리기 쉽다는 건 뭐예요? 아까 바람에 쉽게 쓰러지는 뼈다귀밖에 없는 남자 하나. 가벼우니까. 그럼 얘가 가벼우니까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더 빨리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요거 이용해서 탁 치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미리 폈으면 잘 안 돌아갔을 건데 가벼우니까 빨리 돌렸다가 뭐 이때만 살짝 얍삽하게 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탁 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얍삽한 학문을 가르치고 있나요, 제가? 네, 스포츠는 효율이에요. 최대한 효율. 우리는 선 운동을 할 때 이 움직이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걸 관성이라고 얘기해요. 회전 운동을 얘기할 때는 관성 모멘트라고 얘기해요. 돌리기 어렵다는 거죠. 돌리기 쉽게 이렇게 모멘트 파를 줄여서 관성 모멘트를 줄인 거예요. 그리고 딱 임팩트 시점에만 펴면 펼수록 돌리기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내가 힘에 손해보잖아요. 마지막에 탁 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골프를 칠 때 탁 치죠. 지난주에 교수님하고 골프를 한번 쳤어요. 쳤더니 교수님이 나이가 60이 다 되셨는데 교수님이 스크린 골프 하면 스피드가 나오잖아요. 헤드 스피드. 그래서 62,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0대인데 한 50대 나와야 되는데 60대가 나오니까 진짜 역시 구력이 있구나 하는 거죠. 근데 저하고 이제 골프 레슨 프로 하시는 선배와 같이 쳤는데 그분하고 저는 그분은 한 70대가 나오고 저는 한 68, 9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는 거죠. 이 새끼들하고는 골프를 못 치겠네. 니네가 치고 난 다음에 힘이 들어가서 못 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힘으로만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부드럽게 돌아가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손에만 잔뜩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죠. 회전목을 짧게 하고 난 후에 하라는데 머릿속은 있지만 몸이 안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오늘도 솔직히 오기 전에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보고 왔어요. 타이거 우즈는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역시 제가 타이거 우즈처럼 했으면 여기 안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학문이 바로 운동역학이에요. 정역학을 보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힘과 내력과 외력의 힘이 서로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로 서로 맞물려 있다면 움직임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면 우리는 안정을 얘기할 거예요. 평형과 안정. 평형 감각이 좋다. 균형 감각이 좋다. 평균대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균형 감각이 좋아. 어떻게 해요? 평균대 위에 올라가서 균형 감각이 좋다. 내가 잘 안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안 쓰러져요? 이쪽으로 쓰러트림이 생기면 이쪽으로 쓰러트림 만들어내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하시지 않아요? 학교에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책상 의자 싹 뒤로 해서 두 다리로 이렇게 다리 폈다 섰다 이거 하지 않았어요? 하셨죠? 예. 네. 그게 뭐 하셨어요? 내가 막 뒤로 넘어지려고 하면 무릎을 탁 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무릎 탁 굽혔단 말이죠. 기억이 없어요? 기억나시죠? 해보셨죠? 이따 또 시간에 또 해보실 거야 아마. 네. 그게 뭘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 어떤 축이 있었고 이쪽으로 막 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힘을 저항하는 힘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만약에 이쪽으로 쓰러지려면 다리를 펴가지고 이쪽으로 만들어낸 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크를 균형 있게 유지해서 안정을 유지하려고 한 거죠. 그게 정력학이에요. 즉 우리가 작용하는 힘 F와 반대 방향 힘 F 얘가 같으면 안 움직여요. 그쵸?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하면 움직이지 않죠. 이걸 분석하는 게 정력학이에요. 그래서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평형 상태를 얘기할 때 단지 움직임이 없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없는 것도 역시 정력학에서 분석하는 부분이에요. 자, 변화가 없다. 속도가 0이라는 건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근데 속도가 일정할 때도 역시 우리는 움직임이 없다고 느껴요. 자, 지구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여요. 그쵸? 어디를 움직여요? 스스로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해요. 우리 느껴요? 못 느껴요. 지구는 또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의 주위를 돌아요. 그죠? 태양은 또 가만히 있어요? 태양은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은하의 중심을 또 돌 거예요. 은하계는 또 가만히 있어요? 빅뱅 이론 알죠? 어느 한 점에 시작해서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은하도 계속 뭐 어딘가로 가고 있겠죠. 우린 느껴요? 못 느껴요. 그죠? 움직임이 없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가요. 시속 100km로 달려가요. 옆에 딱 차가 한 대 왔어요. 걔도 역시 시속 100km로 달려가요. 너 왜 거기 있니? 난 네가 가니까 여기 있어. 같이 가죠? 속도가 안 느껴져요.
하지만 반대쪽에서 100km로 달려와요. 굉장히 빨리 달려가죠. 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제만 빨리 시속 200km로 온 것처럼 느껴져요. 상대 속도가 그만큼 빠르죠. 우리는 상대 속도가 0인데 걔는 상대 속도가 200km예요. 자, 중요한 건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A라는 지점으로부터 B라는 지점까지 속도가 점차 변하느냐? 아니다.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속 10km, A 지점에서도 10km, B 지점에서도 10km. 이렇다는 건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 뭐가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움직임이 없어도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것이고 속도의 변화가 없어도 역시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힘이 작용한다는 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작용한다는 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근데 힘이 작용한다고 무조건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힘이 F와 마이너스 F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힘은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힘이 균형 있게 작용하고 있다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힘이 균형 있게 작용하고 있다면 속도도 역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빗방울이 떨어져요. 하늘 위에서. 빗방울이 쭉 떨어지는데 빗방울은 초당 9.8m/s의 제곱의 가속도로 그러니까 초당 9.8m/s씩 가속되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하늘 높은 데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지면에 떨어질 때 물방울의 가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거예요. 아마 머리 정수리 맞으면 빵꾸가 날걸요? 어디까지? 내 몸속 간통에서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거니까. 근데 어느 일정 위치까지 떨어지다가 물방울의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왜요? 항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력은 상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면 점점 중력이 작용하는 9.8m/s의 제곱의 가속도만큼 항력이 똑같이 작용해요. 그럼 뭐가 돼요? 속도가 안 변해요. 등속 운동을 하죠. 그걸 우린 종단 속도라고 표현해요. 변화되지 않는 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력학이라 얘기하죠. 그럼 동력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이 작용하는 반작용의 힘하고 반대되는 힘하고 어때요? 같지 않아요.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추진력이라고 하고 얘를 저항력이라고 합시다. 자, 추진력이 더 커요. 이쪽으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럼 물체의 움직임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지겠어요? 당연히 이쪽으로 움직여지겠죠. 그렇죠? 여기다 그려야겠다. 얘가 크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지겠죠. 반대로 얘가 크다라고 얘기한다면 반대쪽으로 움직여질 거예요. 얘가 지금 40N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만약에 30N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몇 N의 힘만큼 10N의 힘만큼 움직임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쵸? 가속되어지겠죠. 근데 10N의 힘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쪽으로 20N의 힘만큼 뭔가 반대쪽으로 다시 작용했어요. 멈췄겠죠. 순간 멈췄다가 다시 마이너스 10N의 힘으로 뒤쪽으로 움직여질 거예요. 10N의 힘에 의한 물체의 움직임이 생기겠죠. 그쵸?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일이. 야구 같은 경우가 많이 하지 않을까요? 야구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타자가 번트를 하는데 탁 옆에 공이 맞고 탁 뒤로 올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맞지 않았겠지. 맞는 게 살짝 맞아서 공이 날아오는 힘보다 내 힘 번트로 되는 이 배트의 힘이 작았겠죠. 100N이었는데 난 90N으로 주면 공이 태글태글 살짝 포수한테 굴러갔을 거예요. 근데 딱 멈춰서 100N으로 날아오는 힘에 내가 한 110N으로 갖다 댄 거죠. 그래서 한 10N만큼의 힘으로 공이 떼굴떼굴 앞으로 굴러가요. 그렇죠? 그래서 1루와 3루, 그러니까 홈과 3루 사이로 떼굴떼굴 굴러가면 나는 1루로 진루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100N으로 날아오는 공을 강하게 스윙을 해서 내가 한 200N의 힘으로 스윙을 했어요. 그럼 100N의 힘만큼 날아가겠죠. 보통 공이 한 150km로 날아오면 타구 때 속도는 한 180에서 190km 정도 된대요. 190km 정도의 힘으로 치면 홈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190km의 공을 홈에서 던지면 펜스를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200km 정도 따져봅시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데 힘을 다 고려할 수는 없고 그냥 움직이는 현상들을 우리가 판단해보자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운동학이에요. 보면 힘을 고려하지 않고 힘이 고려돼서 움직였겠지만 힘을 빼고 움직임을 숫자로 기호로 판단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을 고려하지 않고 동작의 움직임이나 현상 등을 그대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운동학이에요. 그럼 운동학에서는 중요한 게, 자, 우리가 2차원적인 변을 그려놓고 X축과 Y축이 있고 어느 시점이 있어요. A라는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위치는 여기 기준점에서부터 요만큼까지의 위치죠. 상대적인 위치죠. 공간적 위치죠. A라는 위치에서 내가 B라는 위치로 요만큼 이동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거리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거리죠. 그죠? 공간적 거리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을까요? 또 시간적 거리도 있겠죠. 네, 아마 t 시간이 어떤 일정 시간으로 흘러와서 시간으로부터 또 일정 시간으로부터 또 시간의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시간의 변화와 거리의 변화를 알면 우리는 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쉽게 표현하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그냥 변이라고 얘기할게요. 편하게. 변이를 시간으로 하면 우리는 속도다.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나눠주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가속도에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뭐가 돼요? 속도가 되고, 속도에 다시 시간을 곱해주면 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기호로 다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떠한 물체가 중심이 이렇게 직선적인 움직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선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병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운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뱅글뱅글 돌아야 되기도 하고 막 회전을 해야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운동도 해요? 회전 운동도 해요. 각을 만드는 각 운동도 한단 말이에요. 병진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 운동도 하고 선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운동도 한다는 거죠. 각 운동의 가장 큰 개념은 뭐예요? 여기는 무게중심이 직선적인 움직임이죠. 여기는 어떠한 중심을 축으로 뭐하는 운동? 회전하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럼 회전할 때도 여기에 최초의 위치가 있을 거고 나중에 위치 여기에 있겠죠. 여기의 각도는 평면을 기준해서 각도가 0도인데 여기의 각도는 직각 90도예요. 그럼 얘는 얼마큼 움직인 거예요? 90도만큼 움직였죠. 분명히 회전할 때 뭐도 바뀌었겠어요. 여기처럼 시간이 바뀌었겠죠. 그럼 시간 동안 몇 도의 각도로 움직였냐 따져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각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가 변화됐냐? 아, 변화됐습니다. 그럼 시간당 속도가 어떻게 변화됐냐? 각속도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각속도를 시간으로 나누면 또 각가속도가 되는 거죠. 반대로 다시 각가속도의 시간을 곱하면 각속도가 되는 거고 각속도의 시간을 곱하면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각도는 지금 뭐예요? 진수로 우리 10진수로 주로 얘기하는데 각도는 360까지 가야 다음 1 단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같은 차원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라디안의 개념이에요. 1라디안의 개념. 각도는 360도인데 우린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요 길이가 똑같은 길이가 될 때 호의 길이를 봤더니 여기가 약 57.3도 정도 된다. 그걸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거 되게 편해. 야 1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속도가 구해지는 거예요. 예, 회전 반경만 알면 회전 반경 2m인데 지금 2라디안 퍼 세크야 라고 했더니 그러면 선속도는 2m 퍼 세크야. 우와 이거 엄청 쉽다. 그쵸? 회전 속도와 선속도를 변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면 또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석할 거고요. 운동학에서는. 그래서 변이, 속도, 가속도, 각변이, 각속도, 각가속도 이런 거 분석하겠죠. 그거 왜 분석하겠어요? 우리 다 몸의 움직임이 다 뭐예요? 신체 분절이 전부 다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뭘 분석해야 돼요? 각속도를 분석해야 돼요. 각가속도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 힘의 크기를 알죠.
그걸 분석하면 결국에 나는 100m 달리기를 하면 신체 무게중심을 스타트 라인에서부터 피니시 라인까지 얼마나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가냐에 따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신체의 가운동을 이용해서 신체의 무게중심을 얼마나 직선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게 할 거냐. 이걸 따지겠죠. 허들도 마찬가지 경기죠. 허들도 정해진 거리를 얼마나 빨리 가냐잖아요. 근데 뭘 놔뒀어요, 거기다가? 장애물을 놔뒀어요. 장애물을 놔둬서 우리가 껑충껑충 뛰어야 되죠. 근데 허들 선수들, 여러분들 허들 연습하시잖아요. 우리의 주목적은 뭐예요? 허들을 넘는다? 5보로 넘는다? 3보로 넘는다? 3보죠? 아니요. 허들 3보로 넘잖아요. 5보로 넘어요? 물론 5보로 넘는 사람도 있고 3보로 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5보로 넘는 사람과 3보로 넘는 사람의 차이가,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다리가 길고 짧아서? 아니죠. 3보로 뛰는 사람은 점프가 붕 떠요. 근데 3보로 뛰는 사람은 푹 낮게 가요. 즉 무게중심의 상하이동이 작아요. 이게 뭘 위로 뜬다는 건 뭐가 많은 거예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많다는 거죠. 나는 어디로 뛰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뛰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게 많다는 건 이 수평 방향에 손해를 보는 거죠. 얘를 줄이는 만큼 얘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최대한 낮게 스치듯이 뛰어야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역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냐, 가장 이상적인 이동 경로는 무엇이냐,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운동 역학이에요. 운동 역학은 힘을 고려하겠죠. 이제 여기에 이런 원인들이 일어나는 힘, 그 힘이라는 건 뭐예요? 추진력이라는 게 있고 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빗방울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든 추진력은 뭡니까? 중력이죠.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뭘 받아요? 중력을 받아요. 만약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노벨상뿐만 아니라 뭐 엄청난 돈을 벌 거예요. 반중력의 물질을 만들면. 이게 뭐예요? 중력을 받지 않는 물질이죠. 그게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탁 놓고 제가 놓으면 여기가 멈춰 있는 거죠. 어떤 에너지도 소비하지 않고. 그죠? 엄청난 발견이겠죠. 자, 중력은 때론 나를 지면에 붙잡아 줄 수 있게 만들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뛰어오르고 싶은데 못 뛰어오르게 하는 저항력이라는 거죠. 이승환의 노래에 덩크슛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뿐이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면으로부터 점프를 뛰어서 림에 동공을 탁 꽂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물도 안 닿아요. 자, 그러면 중력 가속도와 체중을, 질량을 곱한 값인 이 체중이 나의 저항일 텐데, 내가 신체의 근력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1000N 만들어낸다, 2000N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를 얼만큼 뛰어올릴 수 있는 거야? 1300N의 힘으로 막 2000N 만들어냈으면 1300N의 힘으로 빵 뛰어올릴 수 있는 거죠. 아마 뭐 상상 이상으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마 앞에 누가 있어도 다 키를 넘기고 덩크슛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위로 올라간 물질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요. 그럼 어느 순간은 멈추겠죠. 멈춘 시점은 뭐가 위로 올리는 힘과, 그리고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뭘 이룬 거예요? 평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순간 정점에 이뤘을 때 속도가 0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지면으로 떨릴 때 속도는 점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때는 내 몸을 움직이게 한 추진력은 뭐예요? 중력이죠. 아까는 저항력이었는데 지금은 또 추진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힘에 작용하는 방향과 물체의 움직임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아까 물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물이 떨어져요. 그럼 물이 떨어질 때 공기도 저항을 일으킬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력은 물방울을 빨리 떨어지게 하는 추진력이었는데 어느 순간 공기 저항이 점점점 커져서 중력의 크기만큼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력의 크기가, 저항의 크기가 추진력과 일치하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쵸? 그때의 이 공기 저항은 추진력이에요, 저항력이에요? 저항력이죠? 밑으로 가는데 위로 떠받치는 저항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로켓을 쏘아 올리거나 우리가 점프를 때 위로 갈 때는 재밌네. 위에도 공기가 있어요. 밑에도 공기가 있지만 위에도 공기가 있어요. 위로 올라갈 때는 저항이 위에서 아래로 작용해요. 재밌죠? 그래서 항력은 언제나
추진력일 수도 있고 저항력일 수 있지만 물체의 움직임 방향이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걸 우리는 양력이라고 하고 그 양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먼 곳까지 편안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유체역학적인 요인들까지 우리는 분석할 때 힘의 방향과 또는 추진력의 방향과 저항력의 방향 또는 유체에 따른 물체의 상대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을 다루는 분야인데 인체에서도 역시 내가 움직이고자 한다면 내가 질량이 무거울수록 내가 뭘 많이 발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많이 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움직이기 어렵죠. 내 몸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걸 움직이게 하려면 큰 힘이 발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살을 빼야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살이 찐 상태에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힘을 키우는 거예요. 네. 힘을 키우는데 힘만 키운다고 돼요? 힘을 키웠는데 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세를 만드는 거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세. 기저면을 넓게 유지한 상태에서 민첩하게 움직이고 그러면 이게 움직여서요? 안 되죠. 좁혀야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자세로. 기저면 끝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서 빨리 불안정히 탁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들한테 농구할 때 체인지 오브 디렉션을 가르쳐요. 방향 전환이잖아요. 방향 전환할 때 이렇게 공을 밀고 당기고 가르쳐요. 그러면 해보셨죠, 여러분들? 근데 밀고 당길 때 어떻게 해요? 쭉 갔다가 으아 이렇게 오죠. 그죠? 아니 이러면 누가 속아 이거를? 근데 농구를 좀 해보신 분 어떻게 해요? 탁 이렇게 가요. 탁 이렇게 와요. 그죠? 이렇게 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셨구나. 아직도 여기서 머물고 임용시험 볼 때 여러분들 드리블 한번 탁 할 때 이거 보면 거기서 탁 기준값이 나와요. 드리블 할 때 이렇게 딱 던지는 순간 아 나는 2점에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드리블 탁 하고 이렇게 탁 시작해. 탁 한번 이렇게 그냥 한번 하는 거죠. 그냥 탁 드리블 할 때 그냥 아유 이렇게 한번 딱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가관이 3점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답 나오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맨날 왼손 오른손 드리블은 왼손으로 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풀 치면서 오른손 드리블 하시고 이건 농담이에요. 근데 공원 같은 데 가셔서 드리블 연습 많이 하세요. 그거 하나가 여러분들의 1점이 좌우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을 분석해야 되니까 우리 신체의 근력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근력으로 빵 해서 뛰었어요. 자, 내가 작용한 힘은 신체의 근력이에요. 근데 내가 지면에 작용한 힘의 크기만큼 지면도 역시 나를 강하게 밀어요. 그게 지면 발력이죠. 제 몸의 체중은 오늘 아침에 쟀더니 75kg이더라고요. 네. 중력 가속도는 10m/s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전 지면을 몇 뉴턴의 힘으로 내리누르고 있습니까? 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니까 750뉴턴으로 내리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구는 저를 몇 뉴턴의 힘으로 밀어 올리고 있을까요? 750뉴턴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내가 지구를 750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구도 역시 나를 750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뭘로? 중력으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자신의 중심을 향해서 잡아당기고자 하는 힘이 생겨요. 그게 중력이에요. 지구의 중력은 인간의 중력에 비해서 무한대로 커요. 그러니까 지구는 안 끌려오는 거죠. 전 세계 지구인들 50억의 인구를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점프를 한번 딱 뛰었다 떨어뜨리자라고 얘기하면 지구가 쾅 하고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그렇게 타이밍을 맞추기도 어렵지만 모르겠어요. 그거는 해봐야 되겠지. 물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쵸? 지면 발력. 토크는 뭐예요? 회전을 일으키고자 하는 힘이에요. 저는 지금 무수히 많은 토크를 계속 발현하고 있어요. 입에서도 지금 계속 토크를 발현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토크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축을 벗어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죠. 회전하지요. 근데 이 힘의 대립관계에서
어느 비평형이 생기게 되면 회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역학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체의 자세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뢰의 원리예요. 네. 자,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력 발견했던 사람이잖아요. 목욕하다가 별짓을 다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거대한 바위와 충분한 길이의 지렛대만 있으면 난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얼마나 길어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받침대가 있어야 돼. 받침대를 놓고 지구를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린 지뢰 원리 많이 하잖아요. 언제 많이 해요? 네? 우린 지금도 지뢰 원리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오늘 저녁이죠. 오늘 좀 시간이 없나? 내일 저녁인가? 내일 저녁에 다 가서 퍽 딸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많이 하고 퍽 딸 거 아니에요. 퍽 딸 뒤에도 막 튀고 막 그죠? 예. 이빨로 따고. 아유 오늘 교수님 역학 공부한다든지 1시간째 지금 입 털고 있어. 칵 해서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다 뭘 이용하는 거예요? 예, 지뢰 원리, 운동 역학적 원리들을 다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운동량, 우린 충격량, 마찰력, 이것도 뭐 운동량, 충격량이야 뭐 우리 쉽지만 충격량 얘기합시다. 운동량부터 얘기합시다. 운동량은 운동하는 양이잖아요. 그 운동했다는 건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뭐가 움직인 거예요? 물체가 움직인 거예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움직였다. 속도를 가졌다. 그래서 질량과 속도를 곱하면 물체의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움직였어요. 그냥 움직여요? 뭔가 힘이 작용해야 움직이죠. 그걸 봤더니 어떠한 힘이 어느 시간 동안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충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체의 운동량도 커져요.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운동량이 멈춰져 있었어요. 꽝 부딪혀요. 그럼 얘가 어디서 팍 변해서 속도 빵 갈 거 아니에요. 이 변화된 크기를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충격량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몰라요. 근데 이것도 예상할 수 있죠. 힘의 크기하고 작용된 시간만 알면 충격량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생략을 했으니까 에너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를 기계적인 운동으로 우리 바꿔주는 것을 했지만 역학에서는 이 기계적인 운동을 분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량은 생략에서는 화학적 에너지를 소비한 양으로 했죠. 우리는 운동 역학에서 일량은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이 에너지라는 건 위에서부터 떨어뜨리게 하는 에너지도 있고 물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도 있어요. 그쵸? 자, 물체가 위에 있어요. 네.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면으로부터 1m 높이에 있는 이 물체가 지면으로 떨어져요. 어떠한 힘이 1m만큼 잡아당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에너지의 변화량만 알면 되죠. 여기서의 에너지가 얼마야? 여기에서의 에너지가 얼마야? 그 차이가 얼마야? 그 대한 일은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체가 여기 있어요. 빵 쳐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겠죠? 그죠? 이때 변화된 뭐만 알면 돼요? 에너지의 변화량만 알면 우리가 얼마만큼 힘을 가했고 얼마만큼 움직일 겁니다도 알 수 있고 이 힘으로 얼마만큼 1m만큼 움직였으면 그때 한 일량은 이 처음에 있었던 물체의 운동 에너지하고 나중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하고 그 차이값만 알면 돼요. 그게 에너지 변화량이죠. 근데 여기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이 하나. 힘은 고정돼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계산하기 쉽죠. 근데 힘이 바뀔 수도 있어요. 힘이 항상 일정하게 중력처럼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의 중력 항상 일정하게 작용하죠. 지구의 중력 항상 일정하게 작용하죠. 역시 지구의 중력은 지구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커져요. 따라서 적도지방의 중력은 가장 크고 적도가 아니죠. 극지방의 중력은 가장 크고 적도지방 고산지대로 가면 중력은 작아져요. 그렇지만 지구에선 그냥 중력은 같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힘은 같잖아요. 이런 건 변해요. 근데 내 힘은, 내가 작용한 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꽝 줄 때도 있고 빵 줄 때도 있고 변하잖아요. 무릎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빵 점프 뛰고 싶은데 이때의 힘하고 이때의 힘하고 이때의 힘하고 이때의 힘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찰력, 마지막으로. 마찰력은 뭐예요? 제가 술 먹고 가끔 하는 잘못이 뭐냐면 술 먹으면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요, 제가. 12시 넘어서 특히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이미 전화 받으면 혼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 2시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옆에 앉아요. 소파에 앉아서 딱 이러고 있어요. 네. 무서워요, 그럴 때는. 그냥 잠은 좋은데 앉아요, 절대로. 문을 탁 열고 들어가요. 문 안 잠가준 것만 해도 너무 다행이죠. 그리고 이러면서 갑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 전화 잘 받을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마찰력을 공부하죠. 미안한 정도가 크면 클수록 빡빡 문지릅니다. 그 손이 뜨거워지죠. 역시 마찰력은 따뜻해져. 그래서 그 얼굴 탁 갖다 대면 붓는 녹도 녹죠. 죄송합니다. 네. 자, 마찰력은 그러면 뭘까요? 두 면, 접촉하는 두 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근데 내가 앞으로 밀고 싶은데 앞으로 안 밀리게 하는 힘인 거죠. 그럼 이게 잘 안 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눌러야죠. 근데 이 접촉면에 생기는 마찰력은 물질에 따라 다 달라요. 로션을 바르고 왔으면 잘 미끄러질 거고 풀을 묻히고 왔으면 잘 안 미끄러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자 구조가 비슷한 물질들일수록 잘 안 움직여요. 거친 면이 비슷한 모양의 톱니바퀴처럼 돼 있을 때도 잘 안 움직여요. 그죠? 그런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찰 계수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물질에 따라서. 그 마찰 계수가 있어도 내가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고 싶어.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강한 압력을 주면 역시 잘 안 움직여요. 이걸 수직 항력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강하게 미는 만큼 항력 역시도 가장 커요. 지면을 나를 똑같은 힘으로 밀어붙일 거니까. 그럴수록 잘 안 움직이죠. 결혼하셔서 이런 마음의 상태로 집에 들어가시면 싸움 나는 거예요. 마찰 없이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에 대해서 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바로 숫자부터 들어가고 바로 기호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건 너무 이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하지만 또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접근하고 별거 아닌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거에 지금 90%는 다 나왔어요. 이제 이걸 하나씩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